블라디미르 푸틴을 겨냥한 암살 시도는 40차례를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지나갈 차량 행렬 아래 설치된 폭발물, 건물 옥상에서 그를 노렸다는 저격수들, 아침 식탁에 오르기 전 독극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잼 한 병. 그런데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위협을 피해온 것일까요? 그의 답은 단순한 경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규모의 방어 체계에 있습니다. 뚫기 어려운 4겹의 경호망, 푸틴의 신변 경호를 떠받치는 핵심 조직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연방경호국, 이른바 FSO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경호국, 즉 SBP입니다. FSO는 소련 시절 공산당 지도부 경호를 당했던 KGB 제국국의 직계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조직에는 제복을 입은 인원 약 5만 명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수천 명의 요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에서도 SBP는 훨씬 더 좁고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약 2,500명 규모로 알려진 이 정예 조직은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직접적인 안전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한 경호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가벼운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푸틴 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군사학교의 최상위 졸업생이거나 특수부대 출신 가운데서도 엄격한 선발을 통과한 인물들입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해외정보기관 출신 인력도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임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보호 대상의 생존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상의 신체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많은 요원들이 35살 무렵이면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입증한 이들에게는 지역 행정 책임자, 연방장관, 특수기관 지휘관 같은 영향력 있는 자리가 보상으로 주어지곤 합니다. 이 체계는 충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훗날 드러나듯 아무리 막대한 돈과 권력이 있어도 충성심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푸틴의 경호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그 규모는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의 방어망은 4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차단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첫 번째 원은 푸틴의 바로 곁을 지키는 최측근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약 3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무술, 사격, 전술 대응 훈련을 받은 이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장비도 펼치는 순간 탄환을 막는 방탄 방패로 바뀐다고 전해집니다. 손에 든 우산 역시 단순한 우산이 아닙니다. 케블라 소재로 보강돼 탄환과 파편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권총으로는 SR-1 벡토르 또는 규르자 권총이 언급됩니다. 이 무기는 9mm 곱하기 21mm 규격의 특수 철갑탄을 사용하며 약 100m 거리에서 케블라 30겹과 티타늄판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40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푸틴의 가장 가까운 방어선은 단순히 공격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위협이 눈앞에 나타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 군중 속에 숨은 칼날. 두 번째 원은 러시아 측에서 숨은 칼날처럼 운용되는 사복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낯선 움직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표정, 있어서는 안 될 물건 하나까지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징후가 발견되면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해당 인물은 분리되고 제압됩니다. 세 번째 방어선, 눈에 보이는 장벽. 세 번째 원은 제복을 입은 외곽 경호 인력입니다. 이들은 군중 바깥쪽에서 경계선을 만들고 자신들의 존재만으로도 접근을 망설이게 하는 억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접근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물리적으로 뒤를 막아서는 방벽이 바로 이들입니다. 네 번째 방어선,
지붕 위의 시선, 그리고 네 번째 원은 가장 차갑고도 두려운 방어선입니다. 건물 옥상과 고지대에 배치된 정예 저격수들. 그들은 고정밀 소총과 열 감지 장비를 이용해 사방을 감시합니다. 임무는 단순합니다. 위협이 푸틴에게 접근하기 전에 찾아내고 그 위협이 자신의 노출을 깨닫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경호원, 군중 속 사복 요원, 외곽의 제복 인력, 그리고 지붕 위의 저격수들. 이 네 겹의 방어망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누군가가 감지되지 않은 채 푸틴에게 접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게임. 푸틴의 움직이는 요새. 푸틴이 지상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대표 차량은 러시아산 장갑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입니다. 이 차량의 무게는 약 5,988kg, 6톤이 넘는 거대한 차체입니다. 민간 차량 가운데 최고 수준의 방탄 규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갑 소총탄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해집니다. 유리 두께는 약 6.1cm에 이르고 타이어는 총격을 받아도 계속 주행할 수 있는 방탄 주행 구조를 갖췄습니다. 차량 하부는 도로변 폭발물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됐고 연료 탱크는 화재의 강한 구조와 별도의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화학 공격과 생물학 공격에 대비해 완전히 밀폐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차체 산소 공급 체계와 고성능 공기 정화 장치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장갑차가 단순히 무겁기만 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약 97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초. 최고 속도는 시속 약 249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는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내부 경호원들이 사방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과 후방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비밀 통로가 마련돼 있으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AK-47 소총이 보관된 은닉 공간까지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푸틴의 지상 이동 수단은 리무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른바 유령 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비밀 장갑 열차는 겉으로 보면 러시아 철도망을 달리는 일반 열차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눈에 띄는 차이라면 지붕에 설치된 신호 차단 장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차 전체는 방탄과 방폭을 염두에 두고 중장갑 구조로 보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에는 호화로운 집무 공간, 오락실, 운동실, 미용실이 마련돼 있고 인공호흡 장치와 심장 제세동기, 첨단 환자 감시 장비를 갖춘 이동식 병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차는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비밀역에만 정차하며 운행 시에는 철도망의 다른 열차들이 모두 길을 비켜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동 경로는 위장된 이름으로 관리돼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비행기와 차량 행렬은 위성으로 비교적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열차처럼 보이는 장갑 열차는 광대한 국토를 따라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열차를 푸틴에게 가장 은밀한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3. 하늘을 지배하는 철의 이동수단.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려보겠습니다. 푸틴의 항공 이동 역시 지상 경호만큼이나 집요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 이동에서 그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수단 가운데 하나는 강화형 미-8 헬리콥터입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기종을 기반으로 하되 방탄 창문과 신호 교란 장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한 형태라고 전해집니다. 이 헬리콥터가 하늘에 오르면 러시아 전투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호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내에는 고급 통신체계가 구축돼 있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푸틴이 비행 중에도 핵 공격 명령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 이동에는 훨씬 더 거대한 항공기가 사용됩니다. 그가 이용하는 전용기는 대폭 개조된 일류식 96-300PU 항공기입니다. 가치는 5억 5천만 미국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전용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지휘본부에 가깝습니다. 신호 교란 장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탑재돼 있고
넓은 직무 공간을 통해 비행 중에도 군사 지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선 이 항공기 역시 핵 공격 명령 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밀 탈출 캡슐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기내 공간은 극도로 호화롭게 꾸며졌다고 전해집니다. 금빛 장식, 운동 공간, 침실, 욕실, 회의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 중에도 사실상 국가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어디를 가든 반드시 그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핵가방, 체게트를 휴대하는 군 장교입니다. 체게트는 카즈베크 핵 지휘 체계와 연결된 휴대용 단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이 지상에 있든 혹은 35,000피트 상공에 있든 러시아 국가 지휘 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4. 음식 시식 담당자와 대역 논란. 푸틴의 식탁에도 경호는 존재합니다. 그에게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전담 시식 담당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식사할 때도, 국빈 만찬에 참석할 때도, 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가 먹게 될 음식은 사전에 검사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정치사에서 독살은 오랫동안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푸틴 자신도 비판자들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런던에서 방사성 물질 폴로늄에 의해 숨진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사건은 지금까지도 푸틴 체제를 둘러싼 가장 어두운 사건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푸틴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의혹은 바로 대역의 존재입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공개 행사에 등장한 푸틴의 모습에서 이상한 차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턱의 윤곽, 이마의 주름, 깃불의 크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 닮은 인물을 대신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키웠습니다. 크렘린은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 본인은 집권 초기, 특히 위험이 컸던 시기에 대역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오늘날에도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푸틴을 둘러싼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5. 반복된 암살 위협과 경호체계의 실전 기록. 푸틴을 겨냥한 첫 번째 암살 시도로 알려진 사건은 2000년 2월, 그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서기 시작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푸틴은 상트페르부르크에서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아나톨리 소차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겨냥한 공격 계획이 포착됐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경호팀이 위협을 신속히 차단했고 이후 당국은 이 계획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해 야르타에서 열린 옛 소련권 국가 정상회의에서도 또 다른 위협이 드러났습니다. 체첸 국적자 4명과 중동 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여러 공작원이 푸틴에게 접근하기 전에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하게 다뤄져 대중은 몇 주가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02년은 푸틴을 노리던 이들에게 유난히 좋지 않은 해로 기록됩니다. 그해 1월, 푸틴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앞두고 체첸 반군과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에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국적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푸틴의 차량 행렬을 겨냥한 폭발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해 크렘린 인근의 루블료보 우스펜스코의 도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자로 위장한 공격자들이 푸틴이 자주 지나는 경로에 약 40kg의 폭발물을 설치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행렬이 지나가기 약 1시간 전 이 계획은 발각됐습니다. 그 뒤 폭발물은 공식 기록에서 석연치 않게 사라졌고 푸틴의 이동 경로는 즉시 변경됐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2002년에는 붉은 광장 인근 건물에서 저격수들이 행진 행사 중 푸틴을 겨냥하려 했다는 사건도 언급됩니다. FSO는 발사 전에 계획을 파악했고 관련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크림반도의 한 호텔에서는 푸틴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잼병 안에서 독극물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음식 시식 담당자들이 이를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푸틴은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푸틴을 저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러시아 남성 2명이 그가 영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영국 대테러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는 흑해 연안 도시 오데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체첸 무장 세력으로 알려진 일당은 폭발물 조끼를 제작했고 대통령 선거 직후 모스크바에서 자신들과 푸틴을 함께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에 알려진 사건들일 뿐입니다. 알려진 암살 시도만 43차례에 달한다는 주장 속에서 푸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가 직접 밝힌 설명 가운데 하나는 뜻밖의 인물과 연결됩니다. 푸틴은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생전에 600차례가 넘는 암살 시도를 견뎌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카스트로의 조언은 단순하면서도 냉혹했습니다. 경호팀의 모든 구성원을 직접 고를 것, 승진도 해임도 스스로 결정할 것, 외부 인물이 경호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 그렇게 해야 내부를 통해 보호망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푸틴은 바로 그 방식으로 자신의 경호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조직은 더 이상 일반적인 국가기관이라기보다 단 한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개인 군대에 가까워졌습니다. 6.1. 푸틴의 사설 안보군대 저격수의 탄환이나 독이 든 음식으로부터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려면 FSO와 SBP처럼 밀착 경호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을 움켜쥔 푸틴은 가장 위험한 위협이 외국의 암살자나 단독 공격자가 아니라 자신의 군부와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군대가 아니라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였습니다. 오랫동안 푸틴의 비공식 안보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꼽힌 조직은 바그너 그룹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민간 군사 기업이었던 바그너는 2014년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크렘린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계약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 때문에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그너는 공식적으로 존재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러시아 국가가 세계 곳곳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자 군대로 기능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는 책임은 흐리게 만들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거칠고 치명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그너가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무대 가운데 하나는 크림반도 병합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친러 분리 세력을 지원했던 군 표식이 없는 중무장 병력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흔히 작은 초록색 사람들로 불렸고 바그너와 연결된 전력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그 뒤 바그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말리 등지에서 안보 지원, 군사훈련, 다이아몬드와 금채굴 사업과 연결된 막대한 계약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결코 소수 용병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말 무렵 바그너의 규모는 약 5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장 조직으로 확대됐다고 전해집니다. 자금 역시 엄청났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단 1년 동안 러시아 국가는 바그너에 약 10억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이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조직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정예 용병 400명 이상을 키이우 거리로 투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섬뜩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 러시아군의 진격을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이 극심했던 침공 초기, 젤렌스키는 3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2건은 그를 추적하던 바그너 요원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키운 공격견이 언젠가 주인을 향해 이를 드러내는 순간은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2023년 6월, 바그너의 영향력은 프리고진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6.2. 그는 러시아 국방부 수뇌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탄약을 주지 않았고 바그너가 이룬 전과를 가로챘으며 심지어 용병 캠프의 공습까지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3일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고진은 무장 반란을 선언했습니다. 바그너 병력은 루안스크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 들어왔고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은 채 남부의 핵심 군사 거점인 로스토프나도누를 장악했습니다. 곧이어 전차, 장갑차, 대공무기를 갖춘 중무장 용병 행렬이 모스크바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진을 정의를 위한 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늦추기 위해 굴착기까지 동원해 고속도로를 파헤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푸틴이 2000년 권력의 정상에 오른 이후 그의 통치에 가해진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도전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눈앞에 둔 순간 상황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젠코가 중재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프리고진은 안전보장과 벨라루스 이전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병력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푸틴은 약해진 것일까요?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의 요새에 균열이 생긴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이는 사건은 정확히 2달 뒤 찾아왔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반란이 시작된 지 꼭 2달이 지난 날이자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의 공동 군사 창설자로 알려진 드미트리 우킨을 포함한 고위 지휘관들, 그리고 다른 탑승자들을 태운 엠브라 에르 레거시 600 전용기가 모스크바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10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바그너와 연결된 전보망 채널들은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보당국은 비행 중 항공기 내부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크렘린은 당연히 어떤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권력의 그늘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엘리트 전체를 향한 잔혹한 경고로 읽혔습니다. 푸틴을 배신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병 조직을 거느렸더라도, 심지어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믿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바그너 지도부가 사실상 사라진 뒤에도 푸틴은 자신의 비공식 안보망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바그너의 잔여 세력은 러시아 국방부 체계 안으로 흡수됐으며 레드투와 콤보이 같은 새로운 민간 군사 조직 형태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충성도가 높은 재벌들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인 그루의 엄격한 감시 아래 놓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는 한 명의 용병 지도자가 왕좌를 위협할 만큼 큰 힘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최종 안전장치는 해외 전장에서 싸우는 용병들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방패는 러시아 국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가능성을 경계한 푸틴은 2016년 로스크바르디아, 즉 국가근위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보유한 거대한 국내 안보 군대로 추정됩니다. 지휘자는 빅토르 졸로토프입니다. 그는 푸틴의 옛 경호원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크바르디아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포병 장비와 장갑차까지 갖춘 중무장 근위대입니다. 대규모 국내 시위를 진압하고 내부 반발을 무력화하며 정권을 향한 봉기가 일어날 경우 물리적으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그림, 이제 모든 조각을 한데 모아보면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거하기 거의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FSO와 정예 SBP가 있습니다. 두 조직을 합하면 약 5만 2,500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이 그의 안전체계를 뒷받침한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가까이에는 몸으로 막아서는 최측근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는 모습을 숨긴 사복 요원들이 있습니다. 외곽에는 제복을 입은 경계 인력이 서 있습니다. 건물 위에는 열 감지 장비를 갖춘 저격수들이 배치됩니다. 그의 경호원들은 케블라 30겹을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진 SR-1 벡토르 권총을 휴대합니다. 방탄방패로 변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케블라로 강화된 우산을 펼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지상 이동에는 6톤이 넘는 아우루스 세나트 장갑 리무진이 따라붙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유령 열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엔 강화형 미-8 헬리콥터가 뜨고 5억 5천만 미국 달러 상당의 일류신 96-300 PU 전용기가 이동식 지휘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핵지휘 체계와 연결된 체계트가 함께 움직입니다. 식탁 위 음식은 누군가가 먼저 확인합니다. 공개 행사에는 대역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이어집니다. 행사 장소와 이동 경로는 수개월 전부터 비밀정보기술 부서와 경호 조직이 분석하고 감시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층의 뒤편은 약 4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국가 근위대가 국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재편된 용병 조직들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 경호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불신의 제국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움직이는 성벽이며 단 한 사람의 심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가적 요새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에게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갈수록 그 요새는 약해지는 대신 더욱 두껍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